네, 한시 배우겠습니다. 교재는 363쪽이고요. 자, 한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론 하나를 배우고 가겠습니다. 여기 봅시다. 주목. 자, 우리가 배울 게 하나가 있는데 한시 한문학이야. 한문학. 한문으로 지은 시가 한시가 되겠다. 그러면 우선 여기 봐. 한시 이러니까 좀 겁을 먹는데 이거 겁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고전문학 중에 제일 편한 파트라고 봐도 돼. 1시간 정도면요 15개를 다 정리하는데 이유가 있어. 자, 한시는 한문으로 지은 시죠? 그러면 지문 출제가 한문이 나올까요? 현대어풀이가 나올까요? 예, 현대어풀이로 나와. 원문에 한문으로 나왔다간 여러분 읽지도 못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나와요. 일행직도 그렇게는 안 나와요. 7급 정도 시험에서는 가끔 원문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9급 시험에서는 원문으로 안 나오고 현대어풀이로 나와요. 아니면 원문과 현대어풀이를 같이 줘요. 원문만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부담이 없다? 해석 부담이 없다. 말이 고전문학이지 거의 현대문학보다도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주요 내용만 확인하고 포인트만 정리해가면요 한 번에 쭉 다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알겠죠? 의외로 한시가 지문 출제가 잘 돼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시조하고 한시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뭘까요? 짧아서. 지문 길이가 짧아요.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 3줄이면 끝나죠? 한시도 한 4줄 정도, 길어야 8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문 사이즈가 짧다.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에 최적화되어 있는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한시의 형식이야. 요 한시는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하나가 절구, 하나가 율시. 따라하세요. 절구, 율시. 뭐냐? 절구는 4줄로 된 거고, 율시는 8줄로 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리고 절구에는 5원절구, 7원절구. 이건 뭐냐? 한 줄에 5글자 있으면 5원절구, 한 줄에 7글자 있으면 7원절구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절구는 4줄로 돼 있다. 그래서 이 4줄이 기승전결, 뒷구, 승구, 전구, 결구라고 부르고요. 이때 한 줄에 5글자 있으면 5원절구, 7글자 있으면 7원절구다. 이 말씀? 그런데 여기서 한 개 알아둘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운자야. 운자. 주목. 한시는 정형시야. 그래서 운자라는 게 있는데 한시를 짓기 전에 일정한 위치에 이미 글자를 정해놓고 한시를 지어요. 운자라 그래. 운자. 운자의 위치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운자의 위치는 어디냐? 간단해. 짝수행 끝에 글자. 짝수행 끝에 글자가 운자야. 즉, 2행, 4행 끝에 있는 글자가 운자다. 이 말씀. 그런데 7원절구인 경우에는 1행도 포함. 자, 그럼 정리해보면 5원절구는 2행, 4행 끝에 글자. 7원절구는 1행, 2행, 4행 끝에 글자가 운자다. 이 말씀이 아시겠죠? 다음 율시. 역시 5원율시, 7원율시 두 가지. 이건 8줄. 두 줄씩 묶어서 수함경미라고 불러요. 머리 숫자 꼬리 밑자 써. 그래서 수련, 함년, 경년, 미련이라고 불러.
이것도 마찬가지 운자는 짝수행 끝에 글자. 즉 2, 4, 6, 8 2행, 4행, 6행, 8행 끝에 글자가 운자. 그리고요 7원율시는 1행도 포함되겠어요. 그러니까 5원율시는 2, 4, 6, 8 끝에 글자, 7원율시는 1, 2, 4, 6, 8 끝에 글자가 운자예요. 알겠니? 2018년도 소방직을 강타했던 문제 직접 출제가 됐어요. 당시 정지상의 송인 한시 원문을 주고 다음 한시의 갈래는 바로 물었어요. 그거는 4줄로 됐고 한 줄에 7글자가 있어서요. 7원 절구가 답이었어요. 이거 알고 있으면 1초 만에 푸는 문제인데요.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요. 손을 못 대는 문제였어요. 이런 데서 실력이 극명하게 갈려요. 알겠니? 결론. 그럼 한시의 형식은 총 4가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 읽어요. 5원절구, 7원절구, 5원율시, 7원율시. 책 좀 봐주세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363쪽에 28번 여수장 우중문시 원문 봐요. 몇 줄? 4줄. 한 줄에 몇 글자? 5글자. 형식 뭐예요? 5원절구. 운자 찾아 동그라미 쳐요. 리, 지 동그라미 쳐야 돼. 설마 한글에 동그라미 치진 않으셨겠죠? 다음 페이지. 29번 제가야산 독서당. 몇 줄? 4줄. 글자 7자. 그러면 7원절구. 운자 찾아 동그라미. 문, 간, 산. 30번 추야우중. 형식 5원절구. 운자 심 넘겨. 31번 송인. 형식 7원절구. 운자 다, 가, 파. 32번 사리와. 형식 7원절구. 운자 비, 지, 위 넘겨. 33번 부병로. 자, 이거 형식이 다른 거다. 8줄로 된 거야. 8줄. 5원 율시. 원자는 루, 추, 유, 류 되겠어요. 동그라미 쳐. 원자에다가 도금 다 달아놨잖아요. 옆에. 그쵸? 34번 도중. 형식 5원 율시. 원자 소, 허, 저. 뒤에 히터 좀 틀어주세요. 춥네요. 35번 보천탄에서 형식 7원절구. 운자 허, 처, 거. 36번 불이람 인원 스님에게 형식 5원절구. 운자 소로. 뭐 그 정도 합시다. 아시겠죠? 어떤 건지. 원위치. 28번 갑시다. 여수장 우중문시. 이 작품 별표. 고구려의 명장인 을지문덕의 한시다. 이 작품은 최초의 한시, 가장 오래된 한시예요. 제목은 우중문. 저게 장수 이름이야. 중국에 수나라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살수대첩 들어보셨죠? 네. 중국의 수나라의 장수였던 우중문이 중국 수나라의 장수야. 군사를 끌고 고구려를 침공해 여러 번의 싸움 끝에 고구려 을지문덕에게 완전 포위가 돼요. 간밤에
을지문덕이 전령을 시켜 우중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 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서브노트 1번. 네,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 우중문에게 보낸 시로 적의 장수 우중문을 회유 설득하는 내용으로 항복해라, 군사 철수해라, 항복을 종용하고 철병을 요구합니다. 2번. 완전 포위된 상황에서 오히려 적의 장수 우중문을 칭찬해주고 있어. 이건 반어법이야. 진짜 칭찬이 아니고요. 너 잘났으니까 항복해 이거야. 조롱하고 야유하는 성격의 반어적 성격, 반어법 쓰였다. 지문 보세요. 그대여 이 그대가 우중문이야.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적장을 계속 칭찬해주고 있죠? 네. 형광펜 마지막 밑줄 짝. 본심이 마지막에 드러나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노라. 항복해라. 군사 철수해라. 항복과 철병을 요구합니다. 주목. 요거 시험 문제 정해져 있어. 수사법이 나와. 세 가지 기억해. 첫 번째 무슨 법? 반어법 사용. 이거는 지금 칭찬해 주는데 진짜 칭찬이 아니고 조롱하고 야유하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여기 봐라. 적의 장수 우중문을 쫙 칭찬할 때 마지막에 항복에 뚝 떨어뜨렸죠? 억양법. 억양법이 쓰인 거의 유일한 작품 중에 하나야. 억양법. 그 다음에 대꾸법. 여기 시험 문제. 여기 시험 문제라고. 줄칩시다. 오른쪽에 알맹이 핵심 정리, 표현, 별표 밑줄, 대꾸법, 억양법, 반어법, 거기 세 개 나옵니다. 주제, 적장의 오판, 유도, 적장, 희록, 의, 현존한 우리나라 최고 가장 오래된 한시. 이쪽으로 와서 알맹이 첫 줄, 기승에서는 우중문에 대한 칭찬이 전 결구에서는 결국 칭찬이 아님이 드러난다. 직접적인 힐란이나 힐란 동그라미 위로 화살표. 꾸짖어 비난, 꾸짖어 비난, 힐란이나 빈잔보다는 더욱 신랄한 조롱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오른쪽에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다음 중 이 작품에 쓰인 주된 수사법과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한 것은 1번 함암중에 모차르트를 들으니 기분이 더 좋다. 모차르트 밑줄. 이때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대신하죠? 대유법. 대유법 중에서도 환유법이죠.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가 없다. 빵 밑줄. 이때 빵은 모든 식량을 대신하죠. 역시 대유법. 대유법 중에 제유법. 너는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는 성실한 학생인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확 올렸다 뚝 떨어뜨렸죠. 이게 억양법.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역설법이죠. 답은 3번 되겠죠. 만약에 반어법이 있었으면 그것도 답이 되겠지. 반어법 없으니까 억양법 답 가면 돼요. 다음 29번도 별표. 제가야산 독서당 최치원 신라 통일신라의 최치원이야. 최치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봐요. 최치원은 12살 때 요즘 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중국 당나라 유학을 다녀와요. 유학을 다녀와서 신라의 개혁 정치를 주도합니다. 하지만 신라에는 폐쇄적인 신분제도인 골품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육두품 출신으로
신분적 한계에 부딪혀 개혁 정치는 실패로 끝나고요. 결국 이 지식인으로서 뜻을 접고 말년에 세상을 등지고 합천에 가면 가야산이라고 있어요. 모든 속세를 잊어버리고 가야산에 은둔하고 싶은 심정을 나타내요. 가야산, 제가야산 독서당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서브노트, 속세, 인간 세상을 잊고 가야산에 은둔하고 싶은 심정을 나타냈다. 탈속적 경지, 속세를 벗어난 경지다. 2번, 말소리와 시비하는 소리는 인간 세상의 소리, 속세의 소리가 되겠고요. 이와 대조되는 물소리는 자연의 소리입니다. 두 개를 대조시켜서 속세와의 차단, 단절을 나타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봐요, 주목.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셔서 참 잔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참 보기가 참 그래서 한마디 또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됐어. 책에 적어오라고 했지. 서브노트 준 거 책에 적어오라고 했습니다. 그쵸? 너 적어 왔어야 돼. 기본적으로 수업 준비하는 예의야 이거. 준비가 안 된 거야. 아직도 프린트로 보고 있는 사람들 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너 그러고도 내년에 시험 합격하기를 바라면 너 도둑놈 심보야. 말을 들어야 돼. 적는 게 공부라고 했습니다. 그쵸? 적어 왔어야 돼. 책에 적어 오라 그러면. 적는 것 자체가 공부야. 프린트 아직도 보고 있으면 너 안 적었다는 뜻이거든. 너 안 하고 있는 거야 공부. 최소한의 할 일도 안 한 거니까. 그치? 두 번째,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지금 보여. 적지도 않았고 프린트 자체도 없어. 그 다음 그 뒷이야기는 생략. 여기 봐요. 제가야산 독서당은요 키워드 2개, 은둔 그리고 탈속 2개로 문제 다 풀려요. 자연에서 은둔해서 살고 싶은 거야. 가야산에서. 그리고 속세를 벗어나는 게 탈속이야. 이 단어 좀 알아두자. 따라해봐. 탈속. 이 속은 속세,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탈자가 한자로 벗을 탈자거든? 옷 벗는데 뭐라 그래? 탈이실. 그러니까 속세를 벗어남. 이게 탈속이야. 탈속적인 경지다. 지문.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지척 가까운 곳에서 하는 말소리 세모. 분간키 어려워라. 늘 시비하는 소리도 세모쳐. 옳고 그름 가리는 소리. 말소리와 시비하는 소리 2개 이꼴. 속세의 소리야. 인간 세상의 소리. 귀에 들릴세라. 형광펜 마지막 밑줄 쫙. 짐짓 흐르는 물로 물 동그라미. 요거는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차단 단절 되겠어요. 이게 탈속적 경지야. 됐나요? 왼쪽에 알맹이 핵심 정리 주제 밑줄. 산중에서 은둔하고 싶은 심정. 알맹이 끝에 2줄 줄쳐. 이러한 난세를 절명하며 각질 요랑하던 그는 가야산에 은거하여 여생을 마친다. 이 작품이란 그의 말년의 작품 세계를 잘 보여준다. 시험에 나왔던 선택지를 그대로 적어봤어요. 2글자로 끝나. 속세에서 벗어나. 이게 뭐야? 탈속. 은둔 나오죠? 은둔에 대한 마음을 띄고 있다. 제가야산 독서당했습니다. 다음 갑시다. 같은 작가 최추연의 30번 추야 우중. 제목의 추야 우중은요. 가을 밤에
비는 내리고 추야 가을바 우중 비는 내리고 알겠죠? 서브노트 지식인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지식인의 괴로움을 나타냈고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과 멀어진 화자의 마음을 말리로 표현했어요. 지문 보겠어요. 가을 바람에 괴로이 읍졸이나 세상에 알아주는 이가 없네 이런가 이행 묶어 오른쪽에 적어 지식인의 괴로움 지식인의 괴로움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한 한계를 나타내요. 창밖에 밤 깊도록 비만 내리는데 비에다 세모 화자의 심정 부각 화자의 심정 부각 형광펜 마지막 밑줄 등불 앞에 마음은 말리 밖을 내닫네. 자 여기서 말리는 심리적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 실제적인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이 알겠죠? 네. 3행과 4행 묶어 세상과 멀어진 화자의 마음 세상과 멀어진 화자의 마음을 나타냈다. 그것을 말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예. 주목. 요 추야우중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기도 한데 언제 썼냐에 따라서 최치현이 말년에 쓴 것이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으로 이런 지식인의 괴로움을 나타냈다. 응? 세상과 멀어진 화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게 일반적 해석인데 참고로 이것이 당나라 유학 시절에 어린 시절에 쓴 시다. 하도 옛날 작품, 신라시대 작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 위와 같은 걸로 추정을 하는 거지. 요렇게 이제 봤을 때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이때는 향수, 고국,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 해석이 될 때는 말리의 뜻이 고향을 나타내요. 고국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걸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알맹이 주제 밑줄 뜻을 이루지 못한 지성인의 고뇌 이게 일반적 해석이고 향수라고 되어 있나요? 참고 표시 이건 또 다른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거 알면 돼. 내려와서 알맹이 첫 줄 깊어가는 가을밤의 비바람 속에서 서정적지 않은 괴롭게 시를 읊조리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를 짓는 이 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정적지 않은 밤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등불을 마주하고 앉아있으나 마음은 말리 밖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다음 31번 별표 송인 정지상 고려시대 정지상의 송인 되겠어요. 제목 송인은 임을 보내며 이 작품은 서방직 시험에서 16, 17, 18년 내리 3년이 기출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서브노트 1번 평양에 있는 대동강에서 이별의 슬픔을 나타냈어요. 어라? 지난번에 배웠던 서경별곡과 시적 상황 유사합니다. 그쵸? 2번 대동강의 자연은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이와 대조되는 화자인 인간은 이별의 슬픔이다. 자연과 인간을 대조시켰습니다. 지문 봐요. 비가 개인 긴뚝에 불빛이 진한 데 밑줄 자연의 화려함이 되겠어요. 남포는 지명이야. 평양 인근에 있는 마을이야.
임을 보려니 노래가라 구슬퍼라 밑줄. 이별의 슬픔이에요. 이별의 슬픔. 대동강물 동그라미 어느 때나 마를 건가. 그래서 여기 서리법 물음의 형태. 형광펜 마지막 밑줄. 해마다 이별의 눈물만 푸른 물결이 더하거니 이별의 눈물 세모. 이별의 눈물에서 대동강물로 화살표 찍. 화살표 위에다 과장법 적습니다. 그 눈물이 강물에 보태져 봤자 표시도 안 나죠. 하지만 이별의 눈물이 강물에 더해져서 강물이 마르지 않음을 나타내서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는 과장법을 썼어요. 그 다음에 삼행과 사행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도치법. 주목. 이 송이는 표현상의 특징이 나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첫 번째, 서리법. 두 번째, 도치법. 세 번째, 과장법. 네 번째, 선경 후정의 방식. 요것도 선경 후정의 대표적이야. 여기서 1행과 3행은 선경, 2행과 4행은 후정. 선경 후정 방식이야. 5번 자연과 인간의 대조. 자연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인간은 이별의 슬픔이란 얘기지. 자연과 인간을 대조시켰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시 송인에서 사용된 표현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줄 칩시다. 왼쪽 핵심 정리, 주제, 이별의 슬픔. 옆으로 와서 알맹이 중간에 밑줄 쳐요. 대동강변의 푸르름과 강물의 색조가 아름답게 대비되어 있으며 이별의 슬픔과 별리의 정한. 해석이 안 될 때는 거꾸로 읽으면 될 때가 많아요. 별리 거꾸로 읽어. 이별의 정한. 정한은 한의 정서. 을 강물과 비교한 점도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 왼쪽에 소방직 문제. 많이 봤죠, 이 문제? 표현기법 아닌 거. 답은 3번 풍류법. 풍류법 뭐예요? 속담 등을 이용한 관용적 표현의 비유. 풍류법이다. 그치? 풍류법 시에서 쓰일 리 있다 없다? 속담에서 시에서 무슨 속담이 인용됩니까? 그쵸? 이런 거 어디서 쓰인다? 소설 같은 데서 쓰인다. 풍류법은. 알겠지? 나머지 세 개 다 있잖아요. 그치? 다음 32번 별표 사리와 이재현. 고려시대 이재현입니다. 제목의 사리와는 들꽃이란 뜻이야. 고통받는 백성들 나타내요. 이 작품은 미리 얘기하고 할 텐데 문제가 정해져 있어. 바로 가혹한 수탈 착취의 횡포, 지방관리, 탐관오리의 가혹한 수탈 착취 횡포를 고발하고 있는 시야. 100% 한자성어 시험 문제야. 가짜로 시작하는 거 뭐 있습니까? 가림 주고. 이건 무조건 한자성어야. 일단 이게 유력하고. 가정맹 어호 5글자짜리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도탄지고 진흙탕과 숯불의 고통.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나타내.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 알겠습니까? 한자성어 3개 기억합시다. 지문 봐요. 서브노트 봐요. 필기한 서브노트. 자, 늙은 호라비가 나오고 참새 나옵니다. 늙은 호라비는 힘없는 백성이고요. 이와 대조되는 참새는 지방관리 탐관오리다. 늙은 호라비가 1년 동안 힘들게 갈고매며 농사를 지었더니 추수할 때가 와서 참새가 다 쪼아 먹더라 이 이야기야. 지방관리의 가혹한 수탈 착취 횡포 고발 가렴주구를 드러냈다. 지문. 참새야 참새 세모. 지방관리 탐관오리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1년 농사를 하는 것 하지 않고 늙은 호라비 동그라미 힘없는 백성. 참새와 늙은 호라비 서로 대조 표시. 홀로 갈고 맺는데 형광펜 마지막 밑줄자. 밭에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수탈 착취의 행포 되겠어요. 오른쪽 핵심 정리. 어조 부당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고발하여 원망하는 어조. 주제 권력자 수탈과 횡포의 고발. 이쪽으로 와서 알맹이 두 번째 줄. 이를 통하여 권력 있는 자들의 횡포와 수탈을 참새가 1년 동안 애써 지은 농사를 다 빼앗아가는 것을 비유하여 비판하고 있다. 오른쪽 문제. 이 작품과 관련된 한자성어. 정답 몇 번? 1번 가렴주구. 한자로 나올 거야. 넘기지 마. 가렴주구 한자 좀 봐줘요. 눈 크게 뜨고. 가옥할 가자 거둘 염자 되겠습니다. 가렴주구. 쓸 줄 몰라도 볼 줄 알아야 돼. 읽을 줄 알아야 돼. 나머지 거. 1번 아전인수 뭐예요? 제논의 물대기. 어떤 사람? 이기주의자. 3번의 이렇탁수는요? 물고기 한 마리가 온 강물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엿먹고. 나무에 물고기를 구하려 한다. 어리석은. 나무에 올라와서 물고기 잡는 거야. 어리석어 융통성 없는 사람이죠? 뭐 또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자 함 그런 뜻도 있고요. 답은 1번입니다. 알겠죠? 잠깐 주목. 한 번 더 강조하고. 자, 우리 공무원 국어시험 문제에서 한자성어 출제율 몇 프로? 100%. 일단 한 문제 고정픽이야. 한자성어의 출제율은 100%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다양하게 나오죠? 주로 나오는 형태는 문학작품을 주고 주제를 연결시키는 문제 이런 식으로, 또는 비문학 지문을 주고 글쓴이 관점을 통해서 묻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자성어 자체의 뜻, 의미가 다른 거 하나 이렇게 묻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성어는 매일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하는 거야? 시험장 가서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일단 한자성어 하나는 고정픽이니까 5점 맞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맨날 한자성어 틀린다. 언제 맞을래? 그러니까 국어의 한 문제는 한자성어는 있다고 보면 돼. 알겠습니까? 이거는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반드시. 하다 보면 다 합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30분씩만 하세요. 시간 내서. 꼭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하다 보면 한 바퀴 돌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바퀴 때는 더 양을 늘려서 또 돌리고요. 나중에 가면요, 한 번에도 다 한꺼번에 보게 됩니다. 계속 양을 늘려가면서 순환해서 계속 봅니다. 알겠죠? 자꾸 보면요, 쓰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읽고 해석할 줄 알면 됩니다. 그렇죠?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뜻을 알아야 적용이 되잖아요. 이 시는 아는데 가렴주고를 못 읽고 가렴주고 뜻을 모르면 답 체크를 못 하겠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고전문학 실컷 잘 배워놓고 선택지 한자성어를 못 읽고 뜻을 몰라서 답을 체크 못한다 그러면
이거말로 허탈하게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자성어는 공시생의 의무이다. 기본적인 사항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왜 한자성어 안 하니? 라고 물으면 나중에 하겠대요. 나중에. 선생님 일단 뭐 문법 좀 문학 좀 하고요. 지금 해도 다 까먹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제?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이 나중이에요. 이제는 알겠습니까? 이제는 지금이 나중이야. 나중에 언제 할 건데? 시험 끝나고 할 거니? 지금이 나중이다. 이 목구멍까지 찬 거야. 이제는 해야 돼, 한자성어. 손을 대줘야 돼. 알겠습니까? 열일 마다하고 하는 거예요. 다 33번 이색의 부병로 이것도 별표. 고려 말의 충신 이색 되겠습니다. 이 부병로가 대동강변에 있어 평양에 있습니다. 평양에 위치한 그런 루자부리 정자예요. 영명사라는 역시 평양 금수산에 있는 뭐 광개토당 때 지었다는 그런 절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부병루라는 그런 누각 정자가 있습니다. 서브노트. 옛 고구려의 평양성을 가서 봅니다. 근데 폐허가 돼버렸어. 인간 세계는 변했다. 가변성이다. 이와 대조되는 달구름산강. 자연의 세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영원성이다. 여기서 인간 존재의 한계성,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되고요. 기울어져가는 고려왕조를 바라다 보며 그 옛날과 같은 고구려의 기운이 이어받아서 고려의 구골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민족문학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지문 봐요.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성은 이때 성이 고구려 평양성이야. 텅 빈 채로 폐허가 된 거죠. 고구려 평양성은 텅 비어 있는 거야. 달 동그라미 1번 한 조각 떠 있고 오래된 조천석 위에는 천년의 구름이 흐르네. 구름 동그라미 번호 2번. 그리고 그 네 번째 줄은 밑줄 한번 쳐줘. 오래된 조천석 위에 천년의 구름 흐르네. 줄 치고요. 옆에다 적어봐요.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시간의 사무라. 시간의 사무라, 시간의 형상화라고 볼 수 있어.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이것도 역시 주관적 변형이야.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데 기린마 세모.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 논이는가? 천손도 세모쳐요. 두 개 이꼴. 주목. 천손은 고구려의 주몽을 얘기합니다. 기린마는 주몽의 말이에요. 유명한 명마였어요. 주몽이 기르던 말이었는데 기린마와 천손은 인간 세계를 뜻해요. 지금이 고려 말이야. 당연히 주몽과 기린마는 죽고 없지? 네. 한강펜. 7행, 8행 밑줄 쭉쭉. 돌다리에 기대어 휘파람을 부노라니. 산 동그라미 번호 3번. 오늘도 푸르고 강 동그라미 번호 4번. 절로 저절로 흐르네. 번호단 1에서 4번. 달구름 산강. 요거는 자연세계.
자연의 세계는 영원성, 불변성이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어. 인간 세계가 변한 것이죠. 마지막에 휘파람을 불고 산이 푸르고 강이 흐른다는 것은 옆에 적어야 돼. 인생무상. 이런 게 인생무상이에요. 인간에 대한 존재의 허무함, 상실감을 느끼는 자연의 영원성에 대조되는 인간 존재 한계성이다. 인생 무상을 넘길 겁니다. 알겠습니까? 왼쪽에 알맹이 핵심 정리 어조 밑줄. 지난날의 잔인한 역사를 회고하며 그와 대비는 현재의 모습에서 무상감에 젖어 있다. 그 밑에 시대적 배경도 읽어보겠어요. 이 당시 고려는 원의 오랜 침략을 겪고 난 후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시인은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고구려의 응혼한 역사를 일으킨 동명왕이 주몽이죠. 위협을 생각하고 있다. 가로 열고 민족문학적 성격. 그 고구려의 용성한 기운이 제발 고려에까지 이어져서 고려가 그 기운의 국운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고려 말의 충신이거든요. 이색이. 주제 밑줄 인생무상 고려의 국운 회복 소망. 오른쪽 페이지 알맹이 첫줄 3, 4행에서 표현된 자연의 무한함이 5, 6행에 표현된 인간 역사의 유한함이 대비되면서 쓸쓸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옆에 문제 하나 있을 겁니다. 풀어보세요. 이 시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선정후경이 아니라 선경후정이라고 해야 돼. 선경후정. 먼저 고구려 평양색의 모습 경치를 제시했고 뒤쪽에서 인생무상의 정서를 제시한 거지. 선경후정이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글자 하나가 바뀌었어요. 하나씩. 다음은 5번입니다. 4번 선택지 다시 한번 봐주면 민족문학적 성격이 드러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다 맞고요. 다음 34번 도중 김시습 조선시대 김시습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생육신이라고 그래서 세조의 왕이 찬탈에 반대해서 끝까지 단종에 대한 절개 지조를 지켰던 신하들이 있는데 죽음을 당한 사육신이 있고요. 또 생육신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생육신인데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려요. 속세를 버리고 평생 떠돌이의 삶을 살게 돼. 속세를 다 버리는 거야. 이 사람 그리고 어떤 작품 지은 유명한 작가예요. 금오신화를 쓴 그 최초의 한문 소설 금오신화를 쓴 바로 그 작가죠. 제목의 도중은 길을 나서며 떠돌이의 나그네의 길을 나서는 거예요. 서브노트 떠돌이의 길을 나서는 나그네의 외로운 심정을 기러기에 감정입했어요. 질문 보겠습니다. 매개나라 이건 당시 조선을 말해요. 이 땅에 첫눈이 날리니 춘성에 이건 그냥 지명이야. 나무잎이 듬성해지네. 가을이 깊어 마을에 술이 있는데 객창 객지 타양 오랫동안 고기 맛을 못 보겠네. 산이 멀어 하늘은 들에 들이 없고 강물이 아득해 대지는 허공에 붙었네.
끝에 두 줄 줄쳐 쭉쭉. 외로운 기러기 내모쳐 감정이 지는 애 밖으로 날아가니 나그네 세모 기러기와 이꼴 발걸음 가는 길 머뭇거리네. 여기서 시험 문제 딱 하나 존재. 기러기. 감정이 있다는 거. 나그네의 외로운 심정이 기러기와 동일시됐다. 왼쪽에 알맹이. 핵심 정리. 어조 밑줄. 요랑의 길을 떠도는 나그네의 외로운 어조. 주제. 나그네의 외로움. 알맹이 첫 줄. 이 작품은 늦가을 산촌 풍경과 함께 유랑의 길을 떠도는 나그네의 심해가 어우러져 있다. 다음 35번 김종직의 보찬탄에서 이건 뭐 다른 말로 보천탄 즉사라는 그런 제목도 있어요. 같은가요? 경북 구미에 가면 옛 나루터 보천탄이라는 건 나루터가 있었어요. 자, 김종직, 조선의 김종직. 여러분 김종직 하면 뭐 생각나요? 조이제문? 예, 조이제문. 예. 사림의 그런 대학자였었죠. 조이제문 나중에 부관 참시까지 당합니다. 그렇죠? 예. 국사 시간에 김종직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서브노트. 가마오지라는 새가 나와요. 까마귀보다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덩치가 크고요. 홍수가 나서 자신의 삶을 터전을 잃어버렸지만 이게 굴하지 않고 다시 재기하는 모습이야. 2번 인고, 고통을 참아내는 인고의 삶을 사는 강직한 선비정신을 드러냈다. 지문. 복사꽃. 복사꽃. 어떤 꽃? 복숭아꽃. 그래서 그 밑에 원문에 보면 처음 두 글자가 뭐야? 도와. 뜬냇물 얼마나 불었는고. 솟은바위 아주 무척 짐작 어려워. 비가 많이 온 거죠. 홍수가 난 거예요. 상상해. 가마오지 동그라미. 화자의 모습. 이 가마오지가 곧 화자의 모습이야. 얘 터전을 잃어. 홍수가 나서 둥지를 잃어버린 거야. 마지막 형광펜 밑줄자. 그리고 마지막에 앞에 영어로 but 한번 적어요. but. 그러나 둥지를 잃어버렸으나 물고기를 입에 문 채 풀섭에 드네. 저거 재기하는 모습. 절망하지 않고 다시 풀섭을 든다는, 다시 둥지를 일구는 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른쪽 핵심 정리 주제 밑줄. 상황의 변화를 극복하는 인고의 삶, 고통 참아내는 삶. 이쪽으로 와서 알맹이 네 번째 줄. 비록 예터전을 읽긴 했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시류에 영합하지도 않는 인고, 고통 참아내는 고든 삶의 정신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가마오지는 시인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대상이다. 다음 36번으로 가겠습니다. 불이람 이논 스님에게 조선시대 손곡 이달의 시조입니다. 한시입니다. 불이람이라는 그런 암자에 살고 있는 인원스님이에요. 서브노트. 은일지사. 제가 일부러 어려운 말을 적어놨는데 자연에 묻혀 지내는 선비입니다. 의 한정, 한가로움을 나타냈어요. 세월의 흐름도 잊어버리고 자연 속에 묻혀 지냅니다. 지문. 절집이라, 이 절집이 제목에 불이람을 말해요. 구름에 묻혀 살기로. 구름이라 스님은 쓸지를 않아. 뭐를? 마당을 쓸지를 않아. 왜?
찾아올 사람이 없기에 바깥에 손님이 와서야 문을 열어보니 마지막 형광펜 밑줄 역시 마지막 줄 앞에 영어로 but 그러나 손님은 오지 않고 온 산에 송화꽃이 하마세였네. 일단 송화꽃은요 소나무꽃입니다. 소나무꽃이고요. 송화꽃 동그라미 밑으로 화살표 빼서 세월의 흐름을 인식하게 함. 세월의 흐름을 인식하게 함. 송화꽃이 진 것을 통해서 비로소 세월의 흐름을 인식해. 이 말은 세월의 흐름도 잊어버리고 자연에 묻혀 지내는 거예요. 하마는 벌써라는 뜻이고요. 세었네는 지었네. 송화꽃이 벌써 지었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왼쪽에 알맹이 핵심 정리 주제 밑줄. 자연 속에서의 시간을 초월한 삶이다. 알맹이 첫 줄 줄쳐. 이 시는 구름 속에 파묻혀 속세와 멀리 떨어져 세월의 흐름도 잊은 채 살아가는 삶을 그리고 있다. 다음 37번 별표. 허난선의 빈영. 난설은 제목의 빈영은 가난한 여인의 노래. 이 작품은 허난서른이 16살 때 쓴 시예요. 허난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고 갑시다. 나중에 규현가 가서 자세히 좀 더 하기로 하고, 알겠죠? 허균의 6살 위에 누나입니다. 이 집안이 6남매였는데 허균 아시죠? 홍길동전 쓴 허균. 굉장히 불우한 불쌍한 여자였다. 첩의 소생인 서자가 되겠고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좀 트인 사람이었어. 여자라도 글을 알아야 된다. 또 천부적인 재능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아버지가 글을 잘 가르쳐 주었고요. 또 오빠가 위로 있었는데 오빠들이 또 글을 잘 알려줘서요. 시와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시도 잘 지었고요. 그림도 잘 그렸어요. 하지만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게 돼요. 몹시 가난한 삶을 살게 돼. 가난한 여인의 노래.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새우처럼 웅크리고 불편하게 자며 바느질로 밤을 지새우는 허난서른. 16살 했어요. 그리고 나서 16살에 결혼을 하긴 합니다. 이름이 김성립이라는 생이 양아치 같은 마음하고 결혼하는데 맨날 기생집에만 왔다 갔다 그러고요. 술만 마시고 과거 공부한답시고 맨날 집을 나가면 들어오지도 않고 방탕한 그런 남편을 만나요. 그리고 아이를 둘을 낳는데 큰아이, 둘째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서 역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쓴 시가 곡자라는 한시예요. 두 아이를 잃고 쌍묘에서 슬피 두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비통한 어머니의 슬픔을 나타내 곡자라는 한시를 짓는다. 남편은 계속 들어오지 않고요. 셋째 아이마저 유산하게 되고요. 몸에 이제 병을 없는 병도 생기겠죠. 그 정도 되면 몸에 이제 병이 들어요. 계속해서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게 돼. 이때 쓴 한시가 봄비라는 한시야.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담장에 뚝뚝 떨어지는 살구꽃과 같다. 살구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27살의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요절해요. 죽기 전에 유작으로 쓴 게 바로 그 유명한 연가가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뒤쪽 가사가서 이제 배웁니다. 규원가라는 가사를 찍고 죽습니다. 생을 마감해요. 그 뒷이야기들도 좀 있는데 그거는 규원가 가서 좀 더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고요. 서브노트. 빈념. 바느질로 밤을 지새우는 가난한 여인의 삶을 나타냈어요. 두 번째, 시집 못 가는 여인의 한으로서 자신의 시집갈 날은 까마득한데 남의 시집갈 운만 장만하고 있다. 선생님 16살인데 무슨 시집 못 간 여인의 한입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주모. 당시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8세 시대야. 이때는요 결혼도 일찍 했겠죠? 당시 여자들의 결혼 정년기는 15, 6세였어요. 15, 16살 되면 시집 다 갔어요. 이미 한 12살 정도 되면요 혼처가 정해지고요. 3년 정도 신부 수업하고 15, 16살만 돼도 노처녀야. 시집을 다 갔다. 알겠지? 니네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지금 완전히 미씨 애 한 셋은 낳겠다. 좀 있으면 손잡보겠다. 전 지금 조선시대 나이면 이제 생을 마감해야 돼. 아니면 이미 죽었거나 생을 마감할 그런 나이고요. 남자들은 당시의 결혼 정년기가 18세에서 20세 정도 이제 관례와 혼례를 그렇게 치렀어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춘향전의 춘향이 나이가 16세예요. 이몽룡 나이가 18세야. 그러면 춘향전은 뭐냐? 중산과 고위의 러브스토리야. 알겠어요? 이 새끼들 까져가지고. 지금 나이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은 뭐 평균 수명 80세 돌파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장수국 3위 국가예요. 우리나라가요 평균 수명 3위 국가입니다. 2위가 일본인가 그렇고요. 1위가 뭐 러시아 뭐 저쪽 어딘가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되게 건강해요. 에? 고기 많이 안 먹고 채식 많이 하고 김치 많이 먹고 의학 기술도 발달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 80대 이미 돌파한 지 좀 됐어요. 그쵸? 지금은 결혼 정년기가 좀 옛날하고 많이 다르겠습니다. 그쵸? 요즘은 뭐 결혼 정년기 내가 옛날에 기사에서 봤는데 뭐 남자들은 이미 30세 넘었고요. 여자들도 거의 30세 곧 넘을 것 같은데요. 계속 결혼 정년기는 올라가고 뭐 결혼하지 않는 비혼족도 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참 흥미롭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인구 절벽으로 다가오겠고요. 결혼 정년기는 계속 올라가서 40세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혼 정년기가 40세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요. 이제는 진짜 100세 인생 이런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옛날에는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뭐 이렇게 90세, 100세, 90세, 80세 좀 드물었는데 요즘은 흔합니다. 그렇죠? 요즘 주변에 뭐 80세, 90세, 60은 그냥 청춘이고요. 청춘이고 청년이고 60은 60은 청년이에요. 청년입니다. 노인증이 몇 살부터 발급된지 아세요? 옛날에는 노인증이 65세부터 발부가 됐거든요. 65세. 65세는 청년이야 요즘은. 65세는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68세인가까지 올라갔고요. 아파트 같은 데 가면 경로당 있죠. 예. 65세가 경로당 가면요 혼납니다. 끝에 말석에서요 손 들고 벌 쓰고 있어야 돼. 청소해야 돼. 이 청년이 지금 여기 왜 왔냐 그러고. 그건 가려면 요즘 한 80세, 90세 정도 돼야 노인, 어르신 취급받는 거고요.
65세가 노인다 그 경로당에 오면요, 큰일 나고 그 청년이 여기 왜 왔어요? 지금 한창 일할 나이에. 이런 시대가 이미 실현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100세 시대가 이제 도래돼 계속 올라가잖아요. 평균 수명이 계속 올라가면요. 이건 뭐 개인적인 그래서 농담인데 이 인류의 혼인 제도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평균 수명 한 65세, 70세 시대에 맞춰져 있는 이게 혼인 제도인데 이게 100세 시대가 이렇게 도래한다 그러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 살고 죽는 인생인데 이거 뭐 30살 정도에 결혼 한 번 해서 야 70년을 같이 살아. 와, 씨, 지겹다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치?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3번 어떻습니까? 3원. 좋잖아요? 예? 자, 30살 정도에 결혼해서 한 30년 삽시다. 60살까지. 30년 살면 실컷 살았죠. 애들 다 컸고. 자, 60살에 재혼 들어갑시다. 한 20년 삽시다. 80세까지. 많이 살았죠. 80세 돼서 이제 3원. 이제 마지막 끝날 때까지 100세 인생까지 100세까지 딱 사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예. 그냥 미친놈이 헛소리했다 생각하시고 웃자고 한 이야기, 웃자고 한 얘기.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좀 억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를 셋이나 낳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생엔 그런 것 같고요. 웃자고 한 얘기니까 비판하지 마시고요. 농담으로 얘기한 겁니다. 봐요. 지금은 가위로 싹둑싹둑 옷을 마르노라 하면 마르다는 커팅, 자르다의 뜻입니다. 추운 밤에 손끝이 허허불리네. 시집살이 길옷은 밤낮 이것만 길옷에 밑줄 쳐봐요. 이게 예복이야, 예복. 결혼할 때 입는 옷인데 근데 이게 남의 옷이라는 거지 자신의 옷이 아니라 바느지라는 거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웨딩드레스. 알겠어요? 마지막 형광펜 밑줄. 이내 몸은 해마다 새우잠인가? 새우잠에 새 못 쳐요. 불편하게 자는 잠이에요. 새우처럼 웅크리고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잠을 잡는 것으로 불편하게 자는 잠이다.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새우잠을 자면서 바느질로 남의 예복을 웨딩드레스를 만들고 있다. 가난한 삶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핵심 정리 주제 밑줄 가난한 처지의 비에 알맹이 세 번째 줄. 일행과 이행에서는 겨울밤 바느질의 괴로움을 노래하고 있고 삼행과 사행에서는 남을 위해 밤을 새워하는 바느질가 자신의 불우한 삶을 대비시켜 표현하고 있다. (38번) 정약용의 구우. 네, 다산 정약용. 제목의 구우는 장마를 얘기합니다. 올해 내리는 비라는 뜻이고요. 자, 이 작품은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겁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정약용은 전남 강진에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유배를 당했죠. 주모. 제 개인적으로는 사기캐라고 생각합니다. 정약용. 완전 사기 캐릭터예요. 진짜 조선 후기 최고의 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학자입니다. 조선시대판 레오나르도 다빈치. 만물 박사예요. 성리학에도 능했고요. 유교의 성리학에도 능했고요. 과학자이기도 하죠. 건축 뭐 이런 거 수원성 축조하는데도 거중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의학자이기도 해요. 나중에 의학도 공부하고요. 예? 아주 뭐 잡하게 능하고요. 사실은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었죠. 아주 아끼는 그런 신하였었는데 안타깝게도 천주신자입니다. 그렇죠? 천주교 신자여서. 신유박해인가요? 맞죠? 네. 그때 이제 유배를 당해서 땅끝마을 전남 강진으로 무려 18년 동안 유배를 당해요. 추모. 평균 수명 48세 시대에 18년 동안 유배를 보냈다는 얘기는 그냥 뭐하라는 뜻이겠습니까? 나 거기서 죽어라. 거기 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똑똑하긴 무지하게 똑똑한 친구잖아요. 글도 잘 쓰고요. 지금도 그래서 강진에 가면 그 여유당이라 그래서 있습니다. 18년 동안 유배당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책 쓰겠죠? 그래서 글만 써요. 책 쓰고요. 뭐 골고는 뭐 아주 뭐 무려 500건을 써요. 500건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여유당 전서예요. 예? 아직도 얼마나 책을 많이 썼는지 그것도 이 또 성리학이 한하게 늘어가지고요. 한문으로 다 써요. 한문으로 이걸. 한글로 쓰니까 한문으로 다 써가지고 아직도 정약용의 여유당 정서는 아직도 해독을 못한 게 껴있대요. 얼마나 책을 많이 써놨는지.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뭐 몽민심서, 그쵸? 뭐 경세유표, 허문, 뭐 이침서 이런 게 다 여유당 전서에 있는 거야. 시도 잘 써요. 시도 잘 쓰고요. 지금부터 정약용의 시 3편 다 나올 건데 알겠지? 요건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전부 다 여유당 전서에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예. 서브로트. 바로 장마철 가난한 농촌사의 모습을 나타내 유배지에서 쓴 시입니다. 지문. 공벽하게, 궁벽, 가난하게 사노라니 사람 보기는 드물고 항상 의관이 옷이에 옷도 걸치지 않고 있네. 낡은 집엔 향난각시 떨어져 기어가고, 향난각시는 벌레입니다. 벌레들이 떨어져 기어다니고 황폐한 들판엔 팥꽃이 남아있네. 병이 많으니 따라서 잠마저 적어지고 글을 짓는 일로서 수심 밑줄 외로움을 달래보내. 비가 오래 온다 해서 어찌 괴로워만 할 것인가. 마지막 한광펜 밑줄. 날이 맑아도 또 혼자서 탄식할 것임을. 저거요. 가난을 탄식. 비가 그쳐도 별반 나아질 것이 없는 유배지의 그런 가난한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왼쪽 알맹이 핵심적인 주제 밑줄, 궁핍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출제는 전부 여유당 전서야. 알맹이 첫 줄. 이 작품은 장마철 농촌의 가난의 삶을 그리고 있다. 다음. 계속되는 정약용의 39번 담진초녀. 탐지는 그냥 지명이에요. 별다른 뜻은 없고요. 서브로트 바로 가요. 가혹한 세금 착취의 횡포 고발이다. 내용도 간단합니다. 지문 바로 가요. 새로 짜낸 무명이 옷감이에요. 결같이 고왔는데 이방 세모 줄 돈이라고 황두도 세모 뺏어가네. 여기서 이방과 황두가 지방관리. 탄간홀이 되겠어요. 지방관하에 소속된 하급관리 이방이고 지방관하에 소속된 하급군사 황두인데 지방관리로 보면 돼.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마지막 밑줄 자. 3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자, 세곡선은 세금을 실어 나르는 배. 세금을 실어 나르는 배. 이미 뭐 이 시대쯤 가면요, 조선 후기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탄건월의 행포들이 극에 달하고요, 삼정이 문란해지고요, 밀란이 발생하고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오른쪽 핵심 정리 주제 밑줄 관리들의 행보 고발. 알맹이 네 번째 줄 줄쳐요. 이 작품은 관리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눈물겨운 삶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다음 계속되는 정약용 40번 이번에는 별표 보리타작. 제목의 보리타작은 한자로는 이걸 이제 탐액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맥자가 보리맥자예요. 서브노트 1번 농사의 기쁨과 보람을 제시했습니다. 수확의 풍성함과 건강한 농민의 모습이 제시된다. 2번 잠시 벼슬길에 올랐던 자신을 반성합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새로 걸은 막걸리 첫비처럼 뿌옇고 큰 사발의 보리밥 녹기가 한자로서요. 밥 먹자 도리깨를 잡고 마당에 다시. 도리깨 아세요? 예, 콩이나 보리 같은 거 껍질 벗길 때 타작할 때 쓰는 도구가 되어 쓰는 농기구죠. 짝대기 두 연결해서 머리 위로 쫙 내리치는 도리깨 있어요. 끄떡끄떡 하는 사람들 촌놈. 검깨탄 두 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는 밑줄 건강한 농민의 모습이에요. 참고로 보리는 여름에 수확이 됩니다. 초여름 엉이야 소리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 나달이 온 마당에 가득하네. 나달이라는 것은 곡식의 알을 말하죠. 온 마당에 가득하네 밑줄 수확의 풍성함이에요.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는 이 지붕 위에 보리 티끌 뿐이로다. 그 기색을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그다음 밑줄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노동의 즐거움, 기쁨, 보람을 제시했어요. 노동의 즐거움, 기쁨, 보람. 형광펜 소리 잡고 마지막 두 줄 줄쳐요.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낙원 동그라미 뭐타로 벼슬길에 메고 있으래. 벼슬길 세모요. 뭐 벼슬을 한 적은 있었나 봐요. 뭐 18년 유배당해가지고 뭐. 그 전에 이제 벼슬 좀 했겠죠, 그쵸? 유배 가기 전에. 뭐. 이곳이 낙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옛날에 이제 자기가 잠시 벼슬길에 올라왔던 자신의 삶을 옆에 적어. 반성적 태도. 포인트야. 반성적 태도. 여기서 반성적 태도는 이곳이 낙원이다. 왜 내가 옛날에 벼슬길을 헤맸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네. 좀 짠합니다. 좀 정약용의 그런 삶을 알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쵸? 네. 이곳이 낙원이다. 네, 줄쳐요. 오른쪽 핵심 정리 주제 밑줄 농민의 보리 다장노동과 거기에서 얻는 삶의 즐거운 모습. 그 밑에 의 사실성과 현장성이 평민적 시어와 구사와 함께 잘 어울리는 조선후기 한시의 전형이다. 다산의 중농사상, 농업을 중시한 실학자였죠. 중농주의 실학자, 현실주의 시정신이 잘 나타나는 작품이다. 이쪽으로 와서 알맹이 두 번째 단락을 다 밑줄 쳐요. 일사형에서는 막걸리와 보리밥 한 삽을 넣거리 먹자마자 우통을 벗고 마당에 가서 보리 타작한 농민의 모습을 통해 건강한 삶의 표상을 제시한다. 그리고 5파형에서는 공동작으로 진행되는 보리 타작이라는 노동에 농민들이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노동하는 삶이야말로 기쁜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 90팩에서는 육체와 정신이 통일되어 있는 농민의 모습에서 마음이 모의 노예가 되지 않은 주체적 인간 사항을 느끼고 11시행에서는 농민의 삶을 보고는 벼슬길을 헤매며 보잘것없는 무력에 시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기도 한다. 알겠습니까? 또 와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잘못된 것 좀 수정을 해드릴게요. 문학책이니까 좀 이해는 해주시고요.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 거기 지금 밑줄 친 거 두 군데 보여요. 예? 갑자기 문법 얘기 하나 할까요? 헤매이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두 번째 줄
377쪽에. 보여요? 예. 헤매다 이 쓰면 안 되지? 이자 빼야 되지? 헤매며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보잘것없다 한 단어로 다 붙여 써야 되지? 보잘것없다 한 단어 붙여 좀 띄어쓰기 돼 있죠? 잘못된 거야? 알겠습니까? 예, 일부러 잘못된 걸 적어서 문법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그건 뻥이고요. 수정해야 되는데 놓쳤어요. 교정을 못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또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질문하기 없기 성민 알겠지? 그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문학책이니까 문법책이 이렇게 잘못됐다면 그때는 와서 질문하시는데 이건 좀 제가 놓친 거야. 교정을 잘못한 거니까. 그 출판사에서 워드 치시는 분이 잘못한 거지. 내가 원고를 잘못 준 건 아닌데. 다음 41번 창의시 최익현의 창의시 되겠습니다. 요거는 구한말 조선 말기 구한말에 쓰여졌고요. 제목의 창의의 창의는 뜻을 일으킴이라는 뜻인데 구국 항일 의병운동 여기에 모두 다 함께해서 동참해서 일본을 무찌르자는 의병시가 되겠어요. 봅시다. 서브노트 1번 의병시입니다. 구국항일 의병운동에 동참을 설득해서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나타냈다. 지문 백발로. 이거 발음 어떻게? 고단 거. 반리랑에서 분발하는 것은 초야는 시골에서 충심 동그라미 충성심을 바랐습니다. 원했습니다. 난적의 세모 일본 일제 누구나 쳐야 하니 마지막 밑줄짝 고금을 물어 무엇하리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무찌르자 의병시 되겠어요. 왼쪽에 핵심 정리 주제 밑줄 외적에 대한 강렬한 저항의지 알맹이 첫 줄 창의시란 의병시를 가리킨다. 끝에 두 줄 더 줄치고 초야에 묻혀있는 늙은이지만 늘 충성을 잊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았으며 그러기에 당연히 외적을 물리치는 데 나서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시의 라스트 마지막 작품 되겠습니다. 황현의 절명시. (1910년) 바로 한일합병 경술국치 우리의 국권을 잃어버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해가 되겠죠? 조선이 멸망한 바로 그 해입니다. 제목의 절명은 목숨을 끈타로 자결을 말합니다. 조선의 멸망을 한탄하며 한일합병에 반대해서 실제로 황현은 이 시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끊어서 그 저항의지를 나타내요. 서브노트 1번 1910년 한일합병을 반대해서 나라 이름 망국의 슬픔과 일제에 대한 저항의지를 나타냈다. 지식인으로서 겪는 처신의 어려움을 드러냅니다. 지문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니 강산 동그라미 1번 무궁화 동그라미 2번 세상 이제 망해버렸으라. 번호단 1번과 2번은 우리나라 당시에 조선을 말하고요. 이제 망해버렸으라. 조선의 멸망이 되겠어요. 바로 한일합병입니다. 경술국치입니다. 한자성어 맥수지탄이야. 나라가 망함을 탄식해요. 맥수지탄.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지난 날을 생각하니 마지막 밑줄 짝. 인간 세상에 그걸 아는 사람 어렵기도 하구나. 지식인의 처지가 어렵다는 처신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뺐습니다. 오른쪽 핵심 정리, 주제, 일제의 국토광점에 대한 저항의지, 출전 매천집, 호가 매천이어서 매천황연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알맹이 끝에 두 줄 쳐요. 지식인으로서 작자는 험난한 역사 속에서 처신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자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시엔 이렇듯 조선 선비의 꼿꼿한 기상과 정신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시 정리 모두 마치겠습니다.